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4회 전기 공사기사 필기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완전 확산성 구형 광원에서 광속발산도와 휘도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적어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광속발산도 R과 휘도 B와의 관계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광속발산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빛이 나가는 양을 말합니다. 즉 R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광속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면적을 의미하죠. 뻗어나가는 거니까 구형이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이 되고,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 곱하기 광도입니다. 즉 오메가 곱하기 I인데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형 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4파이가 되고, 여기다 광도 I를 곱해주면 4파이 지워져서 R 제곱분의 I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휘도 B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S분의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형 광원이라고 할지라도 휘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도 I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휘도 공식에도 이렇게 R 제곱분의 I가 있어요. 바로 광속 발산도죠. 자, 그러면 이 휘도와 광속 발산도와의 관계 B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R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이 R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했으므로 R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백열전구와 할로겐 전구의 그 비교한 특징 중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할로겐 전구는 소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번 단위 광속이 크지만 수명이 짧다. 단위 광속도 크고 수명도 깁니다. 수명 길어요. 자, 흑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흑화라고 하는 것은 검게 변하는 현상이거든요. 주로 형광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흑화가 발생하지 않고요. 연색성이 좋고 휘도가 높다. 즉 붉은 빛을 쬐면 붉은 빛을 띠고 파란 빛을 쬐면 파란 빛을 띠는 그런 특성을 연색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연색성이 좋고요. 그리고 휘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점등 장치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2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형광등의 형광체에 형광 발생을 위한 자극을 주는 가장 유효한 파장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형광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 형광체 범위인데, 바로 25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장 대역의 광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250에서 1000나노미터 이 사이 값에 위치하는 게 바로 1번인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 투명 유리관의 네온관 등의 봉입가스로 헬륨가스를 이용할 경우 등의 광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먼저 네온가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 적색이고요. 자, 이어서 아르곤 또는 수은을 사용하게 되면 청색,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헬륨가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백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전기 철도에서 매설관 측의 전식 방지법은, 전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누설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부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전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조 귀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 귀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전소로 흘러갔던 전류가 다시 돌아오는 것, 변전소 쪽으로 변전소에서 출발한 전류가 다시 변전소로 돌아오는 그런 선을 귀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가로 설치한 것이 보조 귀선입니다. 이 보조 귀선 설치랑은 전식 방지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레일본드 시설이 있습니다. 레일본드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크게 해서 전기 저항을 작게 가져가기 위한 시설 방법으로 레일본드 시설도 맞지 않고요. 강제 배류법이 있습니다. 강제 배류법은 매설관 측에서 시설하는 전식 방지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직류 전원을 인가해서 우리가 강제 배류시키는 것을 강제 배류법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선택 배류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100V 500W의 전열기를 220V에서 사용했을 때의 전력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공식은 뭐죠? P는 VI 또는 P는 I제곱 R 또는 P는 R분의 V제곱이 있습니다. 그쵸? 자, P는 R분의 V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저항값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즉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문제 보시면 전력은 똑같은데 100V를 220V로 올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전압이 올라간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분의 220인데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500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 2420W가 되어서 6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일정 전류를 통하는 도체의 온도 상승 세타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전선이 우리가 이 눈에는 일자처럼 보이지만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통형의 도체죠. 자, 그것을 조금 일부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때 전선의 반지름을 뭐라고 해요? R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뭐죠?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R이 됩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단면적, 원의 단면적이죠?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만 알면은 쉽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 자, 온도 상승, 도체의 온도 상승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열 방산 계수 곱하기 그 표면적 분의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바로 I 제곱 R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H 계수 그대로 냅두고 이 표면적 열이 뿜어나가는 방사 표면적입니다. 자, 원통형이기 때문에 원통형의 전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둘레의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주면 요 전체 면적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2파이 R L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 저항이죠. 자,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가 돼요. 근데 단면적이 뭐라고 했죠? A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 푸신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 중복되는 거 L 지워주고요. L 지워주고요. 자, 남은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H 2파이 제곱에 R의 세제곱 분의 I 제곱의 로우가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도 상승 세타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 앞에 R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를 K로 볼게요. K.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죠? 이것을 정리하면 K, R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즉, 이 온도 상승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플라이 휠을 이용하여 변동이 심한 부하에 사용이 되고 가역 운전에 알맞은 속도 제어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번. 자, 1번 일근어 방식, 2번 워드레오너라드 방식이 있는데, 자, 플라이 휠이라는 게 원반 형태로 제작된 기계의 회전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걸 플라이 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워드레오나드 방식 같은 경우는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어떻게 제어하냐면 공급 전원의 그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데, 공급 전압을 조정하는. 자, 그런데 이 일근어 방식은 이러한 워드레오나드 방식의 플라이 휠을 추가해서 우리가 급격한 부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의 부하 변동, 예를 들어 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제관 작업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일근어 작업이다. 일근어 방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플라이 휠을 사용해서 변동이 심한 부하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일근어 방식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8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상하중입니다. 9번이죠. 9번. 권상하중. 권상하중이 100톤이고 권상속도가 3m/min인 권상기용 전동기를 설치하였다. 이때 전동기 출력은 약 얼마인가? 단, 전동기의 효율은 7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상용 전동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6.12 곱하기 효율 분의 WV 속도가 되죠. 자, 여기서 이 W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중이죠. 이건 단위가 톤입니다. 톤. 자, 그리고 이 효율은 퍼센테이지일 거고요. 이 단위,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될 거고, V, 속도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모에 6.12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의 단위는 반드시 분당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미터 퍼 세컨즈가 초속이잖아요. 이거는 분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어진 식에 알맞은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6.12 곱하기 효율 얼마래요? 0.7이래요. 70%.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위치합니까? 하중 100톤이 존재하고요. 곱하기 속도는 얼마래요? 3이래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약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70.03kW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10번입니다. 납축전지의 공칭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납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얼마예요? 1.2V per 셀당이에요. 그러니까 셀당 1.2V가 공칭전압이 되겠고 2.0 납축전지는 2.0이고요. 이거는 알칼리입니다. 다시 자, 1.2V per 셀이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고요. 알칼리.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2.0. 자, 이게 뭐라고요? 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칭전압을 반드시 다르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납, 알칼리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납은 연축전지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10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전지의 자기방전이 일어나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전지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국부작용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극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이 국부와 분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전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자기가 알아서 방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다 국부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극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지를 사용할 때 그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수소가스가 극판에 달라붙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분극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1번 고순도의 전극 재료를 사용한다. 이거는 국부작용 같은 경우는 전극의 불순물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고 전지를 오래 방치하면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순도의 전극 재료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해에게 불순물 혼입을 억제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시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3번 순환전류를 발생시킨다. 순환전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전극에 수은 도금을 한다. 전극에 이 수은 도금을 해줌으로써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하고 또 불순물로 인한 기전력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기전력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11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계자 제어. 계자는 뭐죠? 여자잖아요. 그쵸? 자속을 조절하는 제어고요. 2번 인버터 제어가 되어 있는데 인버터 제어는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주전동기로 교류전동기를 사용하는 게 인버터 제어고 특히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가감속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파수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초퍼 제어가 있는데 초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류의 온, 오프를 이용해서 하는 제어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13번 볼게요. 동일한 교류 전압을 다이오드 3상 정류 회로로 3상 전파 정류할 경우 직류 전압은 얼마인가? 단, 필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순 저항 부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상, 3상 전파 정류 회로죠. 지금 3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ED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이분의 3 루트 6이죠. 파이분의 3 루트 6의 2가 되죠. 자, 여기서 2는 뭐죠?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분의 3 루트 6이 되는데 자, 이 값은 뭐냐면 2.34가 되고요. 여기 2를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상전압 기준이에요. 그러면 선간전압 기준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1.35V가 됩니다. 자, 이 둘 차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상전압 기준, 선간전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상전압 기준이기 때문에 자, 4번 ED는 2.34이다 라고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장주 시공 특고압 3조의 전선을 설치할 때 완철의 표준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3조라고 하는 것은 개수입니다. 전선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가공전선로 장주에 사용하는 완철은 어떻게 표준 길이를 알고 있냐면 전선의 개수가 이제 전선의 뭐 조수라고 할까요? 전선 개수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압도 여기가 특고압이고요. 여기는 고압이고요. 여기는 저압입니다. 전선의 개수가 2개일 때는 특고압일 때 1800, 여기 고압일 땐 1400mm 이상, 저압일 때는 900이거든요. 자, 3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2400, 1800, 1000, 여기 1800, 1400이 됩니다. 그래서 완철, 가공전선로 장주에 사용하는 완철의 표준 길이는 900, 1400, 1800, 2400이 되는 거예요. 종류를 물어보면 요 4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냐 라고 했을 때 특고압 3조라고 했기 때문에 특고압 3조 2400,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전선의 상 L1, L2, L3 구분은 전선의 색상으로 한다. 다음 중 L2의 전선색으로 오른 것은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이 있죠. 3상 4선식이에요.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중성선은 청색을 의미합니다. 여기 색깔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C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L2의 색상을 물어봤으므로 갈, 흑, 회, 청 중에 흑색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흑색.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KSC 8457에 따른 플로어덕트용 부속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플로어덕트용 부속품의 종류는 이 KSC 8457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인서트, 스터트, 그리고 인서트 캡, 인서트 마커와 커플링 이 플로어덕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커플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 박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기 보시면 아웃서트 마커 있죠? 이거는 약간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서트 마커지 아웃서트 마커는 아닙니다. 16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필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수레도체를 알루미늄 합금의 연선의 형상으로 사용할 때 최소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피레침에 사용하는 수레도체의 경우 만약에 동이 뭐죠? 구리죠? 구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단면적은 전부 다 50제곱밀리미터가 돼요. 뭐 직경이 16mm 경우에는 이제 200제곱밀리미터가 되겠지만 직경 8mm와 이제 나머지 뭐 예를 들어 테이프형 단선이라든지 원형 단선이라든지 아니면 연선이라는 그런 형상에 따른 분류가 모두 50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구리의 경우에. 근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알루미늄 경우잖아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이고요. 뭐가 70이냐면 테이프형 단선 그리고 나머지는 50제곱밀리미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형 단선 또는 연선의 경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알루미늄 합금에서 연선의 형상을 띈 것을 단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50제곱밀리미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죠. 17번에 대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18번입니다. 강판으로 된 금속 버스덕트 재료의 최소 두께는 단 버스덕트의 최대 폭은 150mm 초과 300mm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요. KC 232.61 버스덕트 공사 항에 따르면 덕트의 최대 폭에 따른 덕트의 판 두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에는 강판이 있고 알루미늄 판이 있고 합성 수지 판이 있는데요. 자, 그걸 앞글자만 따서 합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대 폭을 150mm 이하로 가져갔을 때, 그리고 150을 초과 300mm 이하, 자, 그 다음에 300 초과 500 이하, 조금 더 다시 써볼게요. 500 이하일 때 요 판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죠. 약간 옆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150mm 이하인 경우에는 강판의 두께가 1.0입니다. 1.0이에요. 아, 이거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 적어보죠. 강, 알, 합성 수지판. 자, 여기는 1.0이고요. 여기 1.4, 여기 1.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6, 2.0, 2.4입니다. 1.6, 2.0, 2.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성 수지판 같은 경우는 2.5, 5.0, 여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알루미늄 합금의 금속 버스 덕트 재료의 최소 두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 금속 그리고 덕트 최대 폭은 150초가 300mm 이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금속 강 1.4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19번은 지우고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다음 중 퓨즈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주석, 2번 납, 3번 안티모니, 4번 구리망간, 니켈 합금이 되어 있는데요. 퓨즈라고 하는 것은 용 단위되죠. 즉 어떠한 과전류가 발생하면 끊어져서 차단하는,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기기 중 하나죠. 자, 그런데 잘 끊어지려면 결국엔 녹는 점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납이라든지 주석 등의 그런 합금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안티모니가 있는데요. 이건 안티몬이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예전에는 사용됐지만 현재로서는 안티몬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성도 있고요, 효율적인 능력 면에서도 떨어지게 되고요, 가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퓨즈의 재료로 안티모니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배선기구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배선기구가 뭐냐면 1번 전선을 접속하는 데 필요한 와이어 커넥터. 와이어 커넥터는 말 그대로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기구 중 하나죠. 자, 이거는 배선기구는 아니고요. 2번 스위치, 텀블러 및 콘센트류라고 되어 있는데, 스위치, 콘센트, 이거는 이제 스위치는 개폐기를 말하죠. 콘센트는 접속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즉 배선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폐기라든지 접속기류 등을 우리가 배선기구라고 하니까 20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단말 처리할 때 필요한 압착터미널, 단말, 끝을 의미하죠. 전선의 끝, 그거를 처리하는 거, 압착터미널, 압착기를 의미하고요.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에 입선할 때 필요한 공구니까 이거는 배선기구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